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골목의 전쟁 김영준 작가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1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한 담론을 정말 알고 싶고 화끈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상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상권 전문가라고 하는 실제 경제학자분들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이 생각할 거리를 만들었고, 저도 조금 이제 뭐 칼럼이나 책을 쓸 때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많이 좀 참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었고요. 네. 이분은 조금 이제 좀 무게의 짐을 내려놓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게 정부도 못하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화두로만 던져드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준 작가님께서 쓰신 칼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가들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들으셔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골목의 전쟁 책을 보시면 처음 칼럼이 누가 대만 카스테라를 죽였는가였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진짜 100% 공감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여서 되게 격리단길에도 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줄 서갖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 달 안 있어서 그냥 바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건이 요지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게 벌써 이제 2015년 일이네요. 2015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을 탔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줄 서서 대만 카스테라 사겠다 줄 서는 걸 어디선지 이제 상권 어디를 갔는지 볼 수 있었어요. 강남역에서도 봤어요. 강남역에서도 봤었고, 저도 이제 저도 가을쯤에 2015년 가을 홍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줄 엄청 섰길래 저건 뭔가 해서 보니까 대만 카스테라고요. 네네. 보고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대만 카스테라, 저도 대만 여행을 갔었는데 대만에서 대만 카스테라 안 먹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참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대만 카스테라 보면 만들기 되게 쉽습니다. 아마 만들기 쉬웠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총 점포수는 이제 알 수 없지만은 공정위를 가보시면은 이제 공정위 이제 가맹사업 그 관련 이제 그런 포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프랜차이즈별로 거기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그런 사이트가 있단 말씀이시고요? 와, 몰랐었네.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라는 가맹사업 거래. 아마 그런 이름의 홈페이지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네. 대만 혹은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업체가 언제 설립됐는가, 그리고 몇 개나 있는가. 네네. 2016년 16년 당시에 검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게 카스테라 붐이 일기 이전까지는 그런 브랜드가 4개 브랜드밖에 없었어요. 네네. 4개 브랜드밖에 없었는데 그 붐이 일고 나서 가을부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그해 6월까지는 4개였던 브랜드가 7월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월까지 해서 16개로 브랜드 수가 늘어났어요. 점포 수가 아니고 브랜드가 4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만에 본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니었었나요? 대만에 본사가 있지는 않죠. 그냥 한국 브랜드인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만 카스테라 이름만 붙인 거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기술 협약을 해서 뭐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는 그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후에 늘어난 업체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았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큰 판에 쪄가지고 쪼개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 카스테라였다가 대왕 카스테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16개였는데 점포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시장은 한쪽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진입이 늘어나면 결국엔 버블이 끼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이가 아무래도 성장한다도 한계가 있을 텐데 나눠 먹게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럼 결국에 그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뭐 방송국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게 얘기하면 되지 뭐 저기 채널 A의 먹거리 엑스파일이잖아요. 뭐 그 방송 나온 게 3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PD도 이용돈 PD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PD 수첩이었나 아무튼 그것이 알고 싶다. 였었죠. 아무튼간에
이게 3월에 방송이 되고 그것 때문에 꺼졌다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한 바로는 주요 상권에서 줄을 서지 않기 시작한 거는 그해 1월부터 이제 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런 비즈니스들이 전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좀 매출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서 줄 서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몇천 원짜리 몇천 원짜리 사 먹겠다고 줄 서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네.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전부터 사실 줄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확 커가지고 컸다가 확 늘어난 다음에 2017년도 1월 달에 이미 좀 줄고 있었다. 제가 2016년을 제가 2015년에 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현상의 트리거를 당긴 게 방송이지. 네. 2017년도 3월 달에 반영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보긴 힘든 거죠. 이미 공급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네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2016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게 브랜드들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는 그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상에 나온 걸로는 사업 등록을 한 게 11월이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제 11월에 가맹사업 시작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네네. 그 11월 달에 생긴 점포 수만 60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11월 한 달이 30일. 2개씩 계속 점포 오픈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예. 그 대표가 다 볼 수도 없겠었겠네. 오픈하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가게 점포 하려면 입지부터 시작해서 수요 조사하고 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인테리어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차렸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버블이죠. 이거는 그냥 그 만약에 빈 상가 있으면 무조건 다 그냥 밀어 넣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네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고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이 특히나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은 입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건 입지 조사도 안 했다는 거죠. 수요조도 조사 안 했다는 거죠. 네네. 그냥 지금 되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빨리 하자 밀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또 카스테라 매출이 고정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호김씨 때 많이 샀던 것들이지. 네네. 이게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고정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수요가 떴다가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거기다가 또 이런 또 매장 수도 급격히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거품을 꺼질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준비 안 하고 막 만들기 시작했던 거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먹거리 엑스파일이 쐈다는 얘기잖아요. 방아쇠를 당겼죠. 그래서 거품이 뻥 터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양쪽에 다 이게 참 의미가 있네요. 저는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들도 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나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근데 나라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건 다 트집 잡기였어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카스테라를 예전에는 몇 번 만들어봐서 아는데 밀가루 반 설탕 반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짤방 봤는데 설탕 많이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그 식용유를 넣은 빵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트집을 잡았어요. 사실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화제가 들어가요. 유화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건 쓰기 나름입니다. 뭐 어떤 아주 싸게 하려면은 팜유 같은 거를 넣기도 하고요. 뭐 비싸게 뭐 고급으로 하면 버터를 넣었는데. 식용유는 그 유화제 일종으로 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제가 그냥 빵을 만들 때 유화제를 넣는 건 당연하고 유화제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버터를 넣든 식용유를 넣든 그거는 타겟을 누구로 하고 가격을 얼마나 줬고 어떤 빵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타겟팅을 했던 거죠. 그 방송이 문제였던 건 사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이제 미스터 피자라는 데서 이제 알바를 잠깐 해서 아는데 반죽을 식용유 넣어서 해요. 그래도 고소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 넣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저도 식용유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왜냐면 저희 보통 계란후에도 식용유에다 구워 먹잖아요. 그 계란후에 해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뜨악하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딴지를 걸려고 하면 딴지가 되는 것들을. 예. 그러네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 제조 과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악용한 거죠, 사실 그 부분은. 네. 아무튼 식용유도 먹는 거고 사탕도 먹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안 좋을 뿐이지. 예, 그것 때문에 뭐 마약같이 나쁘거나 그런 음식은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갑자기 그 이름을 왜 했을까요? 아무튼 대만 카스테라 사례를 보면서 이 상권의 흥망성쇠, 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격히 늘어나는 것들은 분명히 전체 파이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만 카스테라가 무한대 커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이트를 하나 언급해 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막 프랜차이즈 개수를 지역별로 또 알 수 있나요? 지역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개수가 증가하는 것들 그게 이제 연 단위로 이제 정보가 공개되어 있긴 한데요. 그 공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역별로 이제 점포 수까지는 이제 보통 공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 쪽에서 각 가맹 사업에서 그걸 정보를 제공해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뜨는 상가 뭐 이런 프랜차이즈 만드실 때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품 엽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 조개구이 집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아, 많았죠. 10년 전인가요? 벌써? 네. 10년 더 됐네요. 그것도 확 많아졌다가 확 사라졌거든요. 그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나요? 사실 모든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공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뛰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공급이 너무 빨리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쉽게 포화돼서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진짜 진입점이 낮았던 게 그거는 양념도 필요 없어. 인터넷도 필요 없고 그냥 불에다가 석쇠만 있고 조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술만 팔고 그랬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책에서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어 무한 리필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같은 사례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어 무한 리필 가게는 조금 이제 다른 사례고 이제 반대로 이거는 공급 쪽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네. 예. 카스테라가 이제 수요 쪽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은 연어 무한 리필 같은 경우는 공급 쪽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연어 무한 리필이야말로 2015년에 이제 처음 들어섰던 가게인데 네네. 본격적으로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게 2015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 고급 또 생선회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럽고 생각하니까 그거랑 또 맞물려서 건강식이다. 뭐 DNA가 좋다 이래서 막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연어회를 좀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연어회를 좋아하죠. 왜냐면 연어회는 회 중에서도 맛이 되게 직감적이니까요. 맞아요. 그 지방 맛 때문에 맛있거든요. 색깔도 이뻐. 그래서 많이들 이제 사 먹은 거였는데 사실 연어회라 하면은 사실 잘 못 먹던 거 이전까지는 잘 많이는 못 먹던 거에 해당됐어요. 그냥 뭐 레스토랑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서 봤죠. 저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는 것들은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연어 무한 리필이 들어서면서 연어회를 무한정 먹을 수 있대, 리필해서 먹을 수 있대. 그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000원 초중반대였는데 엄청 싼 거죠. 그렇죠. 10,000원 내고 10,000원 초중반 내고 연어를 먹고 싶다 하면 굉장히 싼 거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현상을 목격했을 때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연어 무한 리필 가격이 많이 늘어났을까? 네네. 항상 이런 거는 공급 아니면 수요 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어가 혹시 그 이제 이상한 거 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디서 수입을 했냐?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했습니다.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를 수입했는데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라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연어는 자연산은 회로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것 몰랐네. 네. 왜냐면은 연어가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물을 가는 생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생충 감염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좋은 품질 같은 경우는 뭐 드물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미국 FDA 기준으로는 양식 연어가 아닌 자연산 연어는 스시로서 쓰지 않을 거를 스시로 먹지 말 거를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양식 연어는 사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네네. 노르웨이산 연어 자체가 전체 양식 연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수입한 건 사실 품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럼 왜 갑자기 없던 게 갑자기 생겼느냐? 네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네.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걸 떠리로 해서 들여온 건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 노르웨이산 연어 생산 쪽에서 뭔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하게 힌트가 되는 게 있죠. 노르웨이산 연어를 단독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도 연어를 많이 먹나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 거기 또 러시아에서도 연어가 잡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수입을 해요. 예. 노르웨이산 연어의 전체 생산량의 10%를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아, 혼자서 네. 한 나라가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단독으로 10%를 수입한다는 건요. 네네. 그런데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네. 경제 제재를 가하고요. 지금 북한에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그럼 우리는 그런 식품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맞아요. 네. 최근에 그 이슈가 발생해요. 정적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뭐 이렇게만 보면 크림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왜 연어의 가격을 영향을 미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고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EU에서 그동안 수입하던 식료품 같은 걸 절대 수입을 하지 않겠다. 네네. 반대로 이제 금수 조치를 딱 이제 자기들이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물론 노르웨이가 EU 소속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과 EU가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 혼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쪽 유럽 쪽에 특히 쪽 위에 있는 그 나라들은 미국 말 잘 들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수출 잘하던 1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생겼겠네요. 공급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하던 거에서 10% 물량이 뻥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금수 조치 나오고 나서 양식상 연어의 키로당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키로당 연어는 $7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상품 시장에서. 그 타격을 입고 나서 $5까지 추락을 해요. 그렇죠. 전 세계 수요의 10%가 날아갔으니까. 그러네요. 거기다 쇼크를 먹고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5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시기와 연어 무한리필 가격이 늘어났던 시기가 겹쳐요. 왜냐면은 그만큼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때 떠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연어 이제 이런 가격은요. 원자재 가격은 구글에서 다 차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 당시에 살몬 차트를 살몬 프라이스 차트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였는데 그렇게 폭락한 시점을 제외하고 보면은 연어는 장기적으로 그 그래프 자체가 장기 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시아권 수요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또 중국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회를 안 먹기를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 있죠. 특히 참치 이런 거. 네, 참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아무튼 그래 지금 수요가 이제 장기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차트 자체가 프라이스 자체가. 그러면은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5 떨어졌는데 그때 이벤트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였죠. 이벤트로 하락한 가격은 다시 원상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원상 복귀를 하게 되면은 파는 상품 자체가 연어가 핵심인데 그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에 본 게 2015년 한 10월인가 11월에 그 차트를 보고 나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그 내용 관해서 글을 올렸다가 이제 까먹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딱 생각나서 차트를 봤어요. 아니다니까 키로당 $8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말이 $5에서 $8까지 올라가면은 가격이 60% 오른 거예요. 60%가 오른 거예요. 그것도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으면은 최종 소비 가격은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압박을 받았었고 연어 무한리필 가게들이 가격을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대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요 자체도 그래서 전부 다 줄어들었고 가격 인상 압박이 또 발생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 진짜 이거 되게 재미있는 사례네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우리가 정확히 추정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되는 것들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겠다고 하는 굉장히 타산적으로 할 만한 되게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촌철살인 컬럼 써주시니까 제가 좋아했죠. 제가 이거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이제 경리단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리단길 지나갈 때마다 이제 메인 차 올라가는 입구가 있고 도보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데, 도보로 올라가는 입구에 추러스 가게가 줄을 진짜 거의 10m 이상은, 거기는 평일도 썼어, 평일도. 네. 정말 잘 됐다가 지금은 하나도 안 돼. 예, 지금은 그렇죠. 예, 그 추러스 가게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얘기였었나요? 그 당시에 추러스 가게가 왜 잘 됐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였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권을 찾아갈 때 하는 생각은 여기는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찾아가죠. 그렇죠. 추러스는 놀러 가서 이제 가볍게 사 먹기 참 좋은 아이템에 해당했죠. 당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뭐 1,500원, 2,000원, 3,000원 뭐 그랬었어요. 예, 뭐 5,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사실 그런 동네에서 내가 돈을 쓰러 간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뭐 2, 3만 원 정도는 가볍게 쓸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들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입구 쪽에서 네. 5,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굉장히 매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추러스가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강한 상품이 아님에도 잘 된 거는 그런 입지빨이 그거야말로 입지빨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울리는 아이템을 골랐고 입지도 잘 골랐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전국에 지점들을 많이 냈죠. 네네. 그 브랜드 저희 옆 동네가 동부이천동인데 거기도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잘 된 게 네.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도 잘 되느냐? 네네.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뭐 잘 되는 가게들 있잖아요. 네네. 서울에 옮겨놓는다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시너지가 나야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주 가맥집이에요. 그러네요. 전주에 가맥집은 전주 가는 사람들은 가맥집에 다 가서 한 번씩 다 그거만 해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데 네. 다들 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되면은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왜 다른 지방에는 없느냐? 그건 좀 원가도 얼마 안 드는 모델인데.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모델이 서울에서 제대로 안착을 못했어요. 뭐 구석구석마다 조금씩 그런 형태로 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 정도로 열광적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가맥집에 열광하는 건 전주를 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예입니다. 네. 이 비즈니스를 다른 데 옮겨 심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니까 이제 경리단길, 그 당시에 경리단길이 굉장히 핫했으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뭐 가벼운 마음으로 추러스를 사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 이런 아파트 네네. 단지나 네네. 그런 데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경리단길을 가는 사람들만큼 그 추러스를 소비하고 싶어 할까요? 다르죠. 네, 좀 마음가짐 다르죠. 소비하러 가는 장소에 따라 사람들은 무엇을 소비하고 싶느냐가 달라져요. 그렇죠. 추러스 정도라면은 그런 번화한 상권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저렴한 가격인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볼 만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는 그게 경리단길의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아이템 떠올랐던 거라서 네네. 됐던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상징적인 아이템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성향의 상권으로 들어간다. 네. 이건 좀 많이 게임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권도 입지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관광지가 다르고 주거지가 다를 텐데 저도 이제 이 가게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추러스를 먹었거든요. 가서 네. 먹었던 이유가 경리단길 처음 이제 뜬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뭐 식사 때가 아니어서 배고프진 않아. 예. 다 돌고 왔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뭔가 사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식당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그 맨 앞에 그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 주워서 먹었어요. 입구에 있고 네. 되게 좀 네. 뭐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가격도 싸서 네. 돌아다니면서 그걸 먹고 다니는 게 참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식사 때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갖고 그냥 사 먹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커피 세트를 해서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줄을 엄청 쓰더라고요. 전 초입 때 갔으니까 줄을 줄 때 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줄이 길어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동부 이천동에 갔는데 똑같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긴 줄을 하나도 안 서. 예,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맛은 똑같아요. 질은 똑같으니까. 네. 근데 안 사 먹게 돼요. 동부 이천동 가서 굳이 그걸 추러스를 동부 이천동 가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부 이천동 가면 맛있는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책 보니까 이렇게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옆변에 있는 상가들 가지고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근데 궁금한데 네. 대학에서 이거 전공하셨어요? 상가 분석?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안 했죠.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진짜 이런 놀라운 인사이트를? 이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뭐 물론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한 거는 2013년, 14년부터입니다만은 네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게 많죠. 이제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실 테니까 보이실 거예요. 네. 어떤 가게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으로 가게를 하는데 어떤 가게는 잘 되는데 어떤 가게는 안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두 가게가 큰 차이가 없는데 네네. 왜 한쪽은 되고 왜 한쪽은 안 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보이게 되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블로그에 이제 쓰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가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얘기들 해주시니까 너무 그냥 기가 막히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수요랑 공급 문제를 정말 현실에 맞게 풀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추러스도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이나 칼럼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매장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아,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뭐 사례로 쓰긴 너무 좋은 기업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사례로 쓰기 좋은 이유가 뭔가요, 가장? 일단 글로벌 기업이고요. 표준화가 그 어떤 기업보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네. 프랜차이즈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량 생산의 핵심은 표준화예요. 표준화. 예. 표준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프랜차이즈는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걸 공장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는 네네.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불량품 많이 내는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 그 점에서 저는 그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훌륭한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브랜드는 정말로 그 균일성을 좀 극한으로 추구하는 곳 중에 하나고 그걸 되게 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전 지금도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죠. 매장이 계속 생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카페 베네라고 해서 네네. 갑자기 확 늘었다가 지금 확 그냥 꺼진 매장이 있잖아요. 없어졌죠. 초반에는 스타벅스가 인기 많은데 카페 베네가 확 인기가 많기 전에 이상하다 저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했다가 결국 재역전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결국은 이런 표준화라든지 균일성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타벅스가 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 상권의 완성이 스타벅스 입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입지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해당 상권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은 거기는 좋은 상권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맞나요?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벅스가 상권 거기에 대해서 좀 참 저 할 얘기 많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효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스타벅스 효과가 뭐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가치가 오른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근거로 이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이제 컨설팅 펌이죠. 그 진로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요. 무슨 데이터요? 진로라는 곳에서 스타벅스 효과 술 진로 아니고 예. 진로우라는 진로우.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곳에서 한 데이터를 주로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93년이었나요? 제가 지금 좀 책이 없어서 얘기한 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90년대부터 2009년 10년까지 2012년까지군요. 네. 2012년까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딱 보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한 반경 500m의 지역은 임대료가 96%가 올랐다. 다른 지역은 뭐 한 30% 올랐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임대료가 오른다라는 근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임대료가 이렇게 오르고 상권이 이렇게 발달한다라는 얘기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거 절대 동의 안 하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주장입니다. 임대료가 오른다는 거는요.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 임대료는 이제 임대료를 우리 시장에서 결정된다 합니다만 사실 1차적으로는 임대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임대인이죠. 네네. 그래서 임대료가 올랐을 때 그것이 시장에 의해서 오른 것인가 아니면 임대인의 기대에 의해서 상향 조정된 임대료인가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만약 스타벅스가 들어가는데 주변의 가게들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스타벅스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이 가격이 뛰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으니까. 스타벅스는 그런 동종 다른 업계보다 점포당 매출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요. 네네. 그만큼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네. 들어간 점포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 빈 공간 자체를 전부 다 층으로 그냥 통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 박명수 씨 건물이죠. 예. 저기 성신여대 쪽에 있었던 태양로 스타벅스인데 쪽에. 예. 성신여대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이 처음에 뭐 17억인가 그때 샀었는데 나중에 52억인가에 팔았다. 그 얘기가 아주 그 인용되고 있는데. 네네. 그럼 그게 들어가서 주변 상권이 있었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주변에 임대료가 좀 오르긴 했어요. 네네. 오르긴 했죠. 근데 그 주변 가게들의 매출이 늘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유동 인구를 집객하는 집객 효과가 나타난다. 라 얘기는 한데 그 주변 상권까지 살아나려면은 그 유동 인구가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유동 인구를 불러 모은다 해서 유동 인구로부터 소비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유동 인구로부터 무조건 소비가 발생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임대료를 올렸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 유동 인구에서 매출 뽑아내기가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가 생겼다. 그럼 유동 인구가 들어선다. 그 유동 인구가 스타벅스 가서 소비를 하죠. 당연히. 예. 거기는 이제 스타벅스에 돈 쓰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돈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고 차 한잔 하려면 그 옆에 있는 찻집은 가면은 그럼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스타벅스 때문에 거길 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때문에 스타벅스 왔다가 온 김에 돈 쓰러 할까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그렇게 인용되는 진로 데이터를 반박해 보자면요. 네네. 진로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를 예로 드니까 그럼 비교로 들 수 있는 이제 던킨도너츠가 대표적이죠. 던킨도너츠도 커피를 파는고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그 기간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스타벅스가 있는 곳과 던킨도너츠가 있는 곳이 임대료 상승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기간별로 딱 쪼개서 보면은 오히려 던킨도너츠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뭐 던킨도너츠 들어가면 가격을 다 올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않잖아요. 스타벅스는 그렇게 떠받들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던킨 도너츠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가 사람을 불러 모읍니까? 아니면 스타벅스가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러네요. 되게 단순한 이론이에요. 스타벅스의 타겟은 되게 명확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쓴 책에도 살펴보면 스타벅스는 언제나 대졸, 고소득, 전문직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들어온 것들은 갑자기 없던 대졸자와 전문직과 고소득층이 몰려들까요? 아니에요. 대졸자와 전문직과 고소득층이 있는 자리만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그런 상권이 되어 있는 쪽. 네. 예.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상권에 있는 소비자층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스타벅스가 들어갔다 해서 그렇게 뭐 없는 대졸 전문직 고소득층이 몰려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상권이 살아난 게 아니죠. 상권을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들어갔을 뿐이다. 예.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타벅스의 이제 점포 오픈 전략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 가지고 되는 지역에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면 광화문 같은 데 가면 하더라도 스타벅스가 길 건너 다 있죠. 건물마다 다 있어요. 네. 열댓 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를 스타벅스가 살린 겁니까? 아니죠. 거기 원래 좋았던 데죠? 아니죠. 거기가 데가. 되니까 스타벅스가 여러 개를 몰아서 세운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중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만 잘 돼요. 그런데
아까 뭐 스타벅스 성신여대점 얘기했지만은 네. 그거를 사료로 쓰지만은 그 반려도 너무 많아요. 그 지역 다 죽었는데 스타벅스 하나 들었더니 스타벅스에만 사람 있는 곳.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상권을 살리는 겁니까? 그렇죠. 스타벅스는 상권을 살리지 못해요. 거기 있는 소비자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뿐이지. 네네. 스타벅스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착각이죠.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마 이런 칼럼들을 많이 써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식을 쌓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벅스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거지 상권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네. 예, 그런 부분들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책에 나오지 않고 칼럼에 네. 없지만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예. 이디야라는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디야는 스타벅스 옆에 뭐 만든다 뭐 그런 전략도 있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디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디야 전략 자체도 사실 되게 좋았죠. 이디야가 명확하게 타겟을 잡은 게 많이 알려졌다시피 스타벅스가 있는 곳을 들어간다. 예. 왜냐면 이디야가 파는 커피는 사실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네.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과 이디야를 가는 소비층은 좀 나눠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디야는 그런 소비자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네.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는 이미 커피를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네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런 식의 들어가는 입점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저렴한 입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파는 거 수익을 내는 걸로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점포수로 한번 보자면은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서는 제일 많죠. 네네. 지금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전략은 괜찮았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스타벅스 있는 데는 이데가 대부분 있고요. 예. 스타벅스 없는 데도 이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타겟팅하는 전략이 굉장히 괜찮았던 거네요. 경영진들의 네네. 그런 판단들이. 예. 그러네요. 야, 재밌습니다.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매장이 생길까요?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보이세요? 아, 글쎄요. 아까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잠재 능력이 보이는 신규 프랜차이즈 같은 거 혹시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사실 지금 예전 같지 않죠. 맥도날드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물론 거기서 품질 관리를 하고 하는 역량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네. 과거에 비해서 맥도날드가 시장성은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네네. 지금 뭐 어떻게 또 이제 그런 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 트렌드 안 자체가 좀 좋은 아니긴 것도 하니까요. 있고 또 확 죽었다가 또 새롭게 또 이제 또 수제버거 나오고 뭐 네. 쉑쉑버거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긴 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건 스타벅스만큼 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리로 들기 적당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이제 해외 브랜드잖아요. 네.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지금 국내 프랜차이즈를 전반적으로 좀 다 흔들리고 있어서 예. 뭐라고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1등이 어딘가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서 1등은? 1등의 기준이 뭡니까? 매출일까요? 점포수일까요? 아무튼 그래도 조금 성장이 제일 보이는 프랜차이즈? 그 얘기를 하겠네요.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 버거 업체 중에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다들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롯데리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으셔서 그런지. 롯데 그룹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댓글에 이런 거예요. 이런 보알못 새끼가.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롯데리아 같은 거를 하니까 네 입맛을 알만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대단한 현란한 욕을 써놓고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제가 롯데리아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롯데리아 햄버거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죠. 왜냐하면 롯데리아 점포가 굉장히 많았고 점포 많은 거에 비해서 사실 퀄리티 관리도 좀 잘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네. 신제품 자체도 좀 지지부진했고요. 네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가장 평균적으로 신제품을 잘 뽑아내는 프랜차이즈 버거 브랜드가 롯데리아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거를 처음 느꼈던 게 롯데리아에서 이제 클래식 치즈버거를 냈을 때 제가 그걸 먹어보고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네네. 그 이전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잡혀있던 롯데리아는 버거가 작고 불품없고 조악하다가 좀 많았어요. 그런 버거 브랜드 중에서는요. 대리버거, 불고기 버거. 좀 평가를 못 하죠. 왜냐면은 이제 뭐 양에서는 버거킹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맛에서는 이제 맥도날드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사실 롯데는 좀 애매모호한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근데 그게 확 달라졌더라고요. 클래식 치즈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본 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만든 햄버거지만은 네네. 빵 자체가 워낙 맛있는 버거번을 썼기 때문에 완성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버거 자체도 이게 뭐 안에 뭘 되게 복잡하게 많이 넣는 식으로 복잡하게 가는데 클래식 치즈버거 같은 경우는 딱 빵하고 패티 네. 에만 이제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정말 맛있게 하는데 그렇게 품질 관리하고 잘 만들어내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걸 보고 나서 제 태도를 바꾸었는데 네네. 마케팅은 잘 못했을지 몰라도 상품은 좀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었죠. 물론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팔리는 것도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잘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가장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클래식 치즈버거. 예, 클래식 치즈버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신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되게 그냥 별로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그걸 걷고 보면은 저는 높게 평가를 주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프랜차이즈 버거 중에 하나가 맘스터치인데, 네,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맘스터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는 제품의 균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맘스터치를 초반에 경험해보고 나서 소비를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균일성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한 점포마다 좀 달라요? 네, 점포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매뉴얼이 이게 좀 달랐나 보네요.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저평가하는 버거 중에 하나가 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파이브 가이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아닙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파이브 가이즈는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도 지금 품질 관리가 점포마다 이제 관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고 품질과 모든 게 균일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저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맘스터치도 이제 잘하는 곳을 가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맘스터치는 굉장히 평가를 좋게 줄 수밖에 없죠. 네네. 하지만은 프랜차이즈를 가는 거는 모두가 균일한 상품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죠. 네, 그게 브랜드의 파워고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헛돈 쓴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이런 비유를 쓰는데 균일하지 못하고 가게마다 점포가 다른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그럼 그게 그냥 설렁탕 가게로 이름 붙이고 파는 것과 그냥 여러 개 가게 난리파인 것과 뭐가 다르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롯데리아가 네. 현재 시장의 평가 자체는 사실 맘스터치가 좀 더 좋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균일성과 신제품을 내놓는데 신제품의 완성도 그렇게 이제 잘 내놓는 점에서는 롯데리아의 점수를 더 주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제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 쓰는 것들도 굉장히 프랜차이즈의 좀 생존 전략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신제품 내는 게 이제 특히나 프랜차이즈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교촌 같은 경우는 뭐 간장치킨 이런 것들이 네.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예. 계속 그래도 신제품이 나오죠. 예, 우리가 알게 보는 사이에 모든 이름 이제 브랜드들은 사실 신제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자주 가는데 항상 뭐 이벤트를 할 때마다 신제품 이벤트를 걸잖아요. 예. 그 신제품 3개를 껴서 하면은 뭐 별 더 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신제품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전략이고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제품 안 나오는 브랜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것들이죠. 뭐 옛날 오래된 냉면집. 뭐 그 냉면 메뉴밖에 없잖아요. 곰탕집은 곰탕 메뉴만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시장이 있긴 할 텐데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트렌드하고 유행을 많이 타니까 신 메뉴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매장 수의 차이도 결정적인 게 있죠. 그런 곰탕집이나 그런 냉면집 같은 경우는 점포를 많이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두 개? 그렇죠. 예, 그렇게 해봤자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남죠. 네네.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많이 낸데 신제품을 안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찾게 되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또 취향도 다를 텐데 그러려고 하면 그 지역마다
맞는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양념이 잘 팔리고 어디서는 뭐 후라이가 잘 팔리고 어디는 순세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뉴가 좀 다양해야겠네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을수록 신제품이 나면 일단 먹어봐요. 일단 먹어보면 그것도 매출로 일단 잡히죠. 네네. 그러니까 신제품을 먹는 김에 또 생각나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이건 또 맞다 싶으면 더 시키는 거지만 아니다 싶으면 또 원래 시킨 걸 또 시키게 돼 있어요. 일단 먹어본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네요. 그래서 신제품에 등장한 신제품의 판매도 늘리지만은 네. 원래 있던 이제 그 스테디셀러의 판매 자체도 늘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빠숑님도 이제 책을 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네네.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구간도 같이 팔려요. 안 나가던 구간도 같이 나갑니다, 다시. 아니 책 한 권 내신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이제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네네. 보통 어떤 사람의 어떤 작가의 신간이 나온다면은 네네. 구간은 되게 판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안 팔리잖아요. 뭐 네. 그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은 네. 신간이 베스트셀러 올리면 구간도 같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네요. 똑같은 신제품 효과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예, 가서 또 하나 더 먹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비교도 하게 되고. 스타벅스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괜찮은 브랜드겠네요. 뭐 지속적으로 신제품 내고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메뉴를 다 판매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즌 한정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뭐 그걸 아예 좀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은 아예 이제 메뉴 중 하나로 그냥 이제 끼워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직원들이 막 그 메뉴를 또 공부해야 되고, 똑같으면 아메리카노 팔게 되면 편한데 메뉴가 다양하면 또 재료도 꺼내와야 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살짝 걱정이 되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야, 이거 좀 얘기가 나눌 게 한두 끝도 없는데 벌써 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요만큼 하고요. 예. 지금 두 번째 책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거 맞습니다. 나오면 네네. 제가 뭐 이 방송이나 다독다독이나 거기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나요. 그리고 오늘 했던 방송이 단순히 재미충만이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혹은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게 뭐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작정 이게 진짜 뭐 할 일이 없어 무조건 뛰어들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또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좀 자영업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좀 제안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최고세요, 진짜. 야, 이제 왜 김용준 한 줄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책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마지막으로 책 나오면 또 불러준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때 또 열심히 그때는 또 새 책을 또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그리고요, 이분이 강의도 정말 잘하세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기업체나 이런 프랜차이즈 협회나 아니면 지역 이런 상권 같은 경우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강사로 불러주시면 아마 진짜 더 재밌고 알찬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불특정 대다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 강의하실 때는 아마 더 재밌는 사례 갖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요청하실 분들은요, 이제 김용준님 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아마 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아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